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키워드들을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블로그를 만드실 거고 그 블로그를 단장을 하시고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는 이유 자체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최적화라는 건 무엇이냐?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은 해당 단어와 가장 부합된 자료들을 검색 결과에 노출시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작성된 순서대로 자료를 상위에 노출시켜 줘요. 이에 부합하는 작성 방법이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검색 엔진에 내 블로그의 글을 노출하면 방문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자, 네이버의 C랭크는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지를 기반해서 해당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C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란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스크랩이나 댓글, 공감의 수가 늘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즉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발행하고 소통을 해서 블로그의 지수를 높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랭크 알고리즘의 구성을 조금 살펴보자면 블로그 컬렉션이나 네이버 DB, 서치로그, 그리고 체인스코어, 블로그 액티비티, 블로그 에디터의 주제 점수, 공식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블로그 컬렉션이란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본문, 이미지, 링크와 같이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하여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하는 걸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이버 DB라는 것은 인물이나 영화, 정보와 같이 네이버에서 보유한 관련 콘텐츠 DB를 연동해서 출처나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게 네이버 DB가 되겠습니다. 서치 로고라는 것은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문서나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하는 게 서치 로고고요. 체인 스코어는 웹문서나 사이트, 뉴스와 같이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하는 걸 체인 스코어라고 하죠.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거는 활동 지표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인 스코어라는 거는 웹문서나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실제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고 사람들이 유입해서 들어와서 검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조금 더 점수를 매기는 거는 다른 SNS나 다른 컨텐츠, 다른 어떤 그런 출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요거를 조금 더 쳐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우리가 다른 SNS로 나가게 하는 것보다 보통은 이제 네이버로 들어올 수 있게 유입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당연히 좀 더 높게 점수를 쳐주겠죠. 그리고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부분에서는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 계산하는 게 블로그 액티비티라고 하고요.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문서의 주제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가 되겠고요. 또 공식 블로그인지 이런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업적인 글을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된다면 상위 노출할 때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단 반복적인 어떤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여기 썼던 걸 똑같이 여기다 또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유사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유사 이미지나 유사 문서의 경우는 복사글, 복사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원본을 더 중요시하지 복사글을 중요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수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검색 엔진의 상위 노출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이냐? 사실 저번에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단어가 몇 건 나왔다는 알지만 어디쯤에 포함이 돼 있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직접 한번 검색을 해서 보셨으면 해요. 해서 벤치마킹할 블로그의 글을 클릭하시고 포스트잇 본문이 나왔을 때 익스플로러에서 편집, 이 페이지에서 찾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찾기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럼 블로그 글 속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반복이 됐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일단은 네이버에 왔고요. 네이버에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재가복지센터가 궁금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쳐서 뷰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교육원 정보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알고리즘에 의심하는 어뷰징 문서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뷰징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런 느낌의 것들, 이런 게 이제 어뷰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들은 어뷰징 문서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적어 놓은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 광진구 재가복지센터에서 올린 요 글의 경우 일단 이렇게 기관 안내랑 이런 것들을 적어 두었는데요.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찾기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라고 어떤 단어를 적어 본다면 그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재가복지센터 이렇게 제가 적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아마 대략적으로 23개 정도의 제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단어가 어디쯤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컨트롤 F 눌러서 이렇게 띄워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복지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 포스팅 안에는 대략 9개의 글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제목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거는 아마 동영상 넣은 것 같아요. 플레이에서 보면은 이 동영상은 이렇게 화면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슬라이드형 동영상이에요. 요거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 아까 아마 그 출처에서의 어떤 내용도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그에 이제 관련된 책까지 그냥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어디에서 그 재가복지라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검색 엔진의 상위 노출을 위한 최적화 방법을 8개 정도를 뽑아 보았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 제목에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도 키워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넣는 건데 일단은 검색자의 검색 의도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는 게 검색 엔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하면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본문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일단은 알고리즘이 생각하기에 그 키워드에서 나올 만한 어떤 단어들이 게시글 안에 그러니까는 포스팅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더 정확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글 제목에 키워드 삽입하기라고 했는데요.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검색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 제가 광진구 재가복지센터를 적으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가 보면 광진구 재가복지, 뭐 광진구 재가복지 이런 식으로 포함된 단어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해서 일단은 반드시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하셔야 검색 노출이 그래도 될 수가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글 제목에는 일단 글 본문에는 제목을 넣고 그 노출시킬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작성할 때 글 제목에서 사용한 단어와 함께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는 본문에 삽입을 해줍니다. 또 글을 읽을 때 그냥 글을 적는 것보다 일부 부분을 강조를 해놓는다면 그 부분에 눈길이 조금 더 가면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소제목이나 노출을 원하는 글자의 크기, 색상 등을 본문과 구분되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소제목의 글자 크기를 본문의 글자 크기보다 크게 설정하거나 색상을 지정하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독성을 줄 수도 있고 상위 노출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은 본문 내용에서 키워드가 강조된 글이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일단은 우리가 강조할 부분들은 반드시 크기랑 색상으로 조금 더 강조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글을 적었을 때요. 이 글은 읽어보시면은 어디가 강조가 되어 있는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고 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글을 적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하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색깔을 바꾼다든지 한다면 눈에 아무래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보다 좀 더 가독성이 있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도 노출할 키워드는 좀 강조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 크롤러가 읽어드리는 우리 글의 정보는요, 즉 HTML 태그 정보를 읽어드려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분에 내가 만약 빨간색으로 칠했다라든지 강조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강조가 들어갔다라는 태그 표시가 보이겠죠. 그럼 크롤러의 입장에서도 이걸 강조를 했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강조할 부분들은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조할 때요 너무 여러 가지 색상을 쓰시는 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색이 있고 강조색이 있고 이런 정도로 쓰시는 게 좋고요. 강조색은 하나나 두 개 정도로 설정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글 본문에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삽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의 크기에 따라서 검색 상위 노출의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 당연히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게 노출에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랑 이미지, 동영상까지 있는 게 당연히 검색 상위 노출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검색 엔진이 체크를 할 때 용량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텍스트만 적은 문서의 경우 사실 용량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이미지가 있다면 용량이 확실히 더 커지겠죠? 더더군다나 만약 동영상이 있으면 더 용량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요. 블로그의 글은 뷰 탭에 뜬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블로그 안에 이런 사진이란 동영상을 넣은 것들은 이미지 탭에서도 뜨게 되고요. 이 블로그에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 탭에서도 이렇게 떠 있게 되거든요. 유튜브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만 네이버 블로그도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경로를 우리가 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에서도 유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일단은 텍스트랑 이미지, 동영상을 쓰시는 게 노출에서는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그러면 포스트에 넣을 이미지는 몇 개를 넣어야 되느냐?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넣는 건 한 10장 이상에서 20장 정도 사이를 많이 넣기는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넣어야만 상위 노출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한 2장 정도만 넣더라도 상위 노출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넣게 되느냐? 또 얘기를 해볼게요.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하면 사람들이 보고 들어와서 이제 보는 시간이 걸리죠. 그걸 이제 체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글만 있는 책을 읽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아무래도 쉽게 지루함을 느낄 거고 그러면서 금방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글도 있고 그림도 있는 그런 동화책이나 이런 걸 읽는다라고 한다면 읽으면서 그림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읽혀지게 되고 또 시간 또한 그만큼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게 이제 체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류 시간은 블로그의 지수를 산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길게 나오는 걸 추천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미지가 없이 글만 쭉 적게 된다면 체류 시간이 짧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넣고 글 한 서너 줄, 한 너다섯 줄 이렇게 넣고 또 이미지 넣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그 기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올리시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곳들은 10개가 아마 훨씬 넘어갈 거고요. 몇몇 군데들은 오히려 그림을 적게 넣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검색에 이제 상위 노출되어 있는 애들이 몇 개씩 사진을 넣는지 그런 걸 보시고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은 글에서는 여기 이미지가 7개 들어가 있대요. 여기는 이미지를 15개 넣었대요. 여기는 이미지를 6개 넣었다네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미지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 수 있으니까 동종업계에서는 대략적으로 몇 개를 넣는지 한번 보시고 그에 맞게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요. 내가 게시글 쓰실 때 참고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또 이미지 자체는 작은 이미지보다는 큰 이미지가 당연히 더 상단 노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너무 조그맣게 만드시지 마시고 이미지가 좀 크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적어놓은 거는 검색 상위 노출에 유리한 이미지와 동영상 제작 방식인데요. 여기서 생각하실 게 요거는 약간 양날의 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미지를 내가 많이 넣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지 이름을 키워드 이름으로 만약에 만들어 놓게 된다면 실제로 키워드가 반복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키워드가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 어뷰징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포스팅의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파일명도 그 블로그에 그 로봇이 체크하는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각각의 키워드로 만들어서 지정해서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적은 것처럼 뭐 스테이크 맛집 1, 2, 3, 4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똑같은 단어가 뭐 사진을 자주자주 넣은 경우요.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자주자주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지나치게 반복이 되면 어뷰징으로 보일 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파일명까지는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거다. 이런 정도로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되죠. 스테이크 맛집, 뭐 파스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들의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넣는 거 그런 거는 뭐랄까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니까 조금 나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미지 이름들을 다 바꿔서 넣기가 사실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다른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자, 6번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라는 건데요. 검색 엔진은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가 높은 블로그의 글이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면 프로필 내용에 핵심 키워드를 넣고 카테고리명은 핵심 키워드로 쓰고 포스트는 핵심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최적화하는 형식으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블로그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카테고리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예시는 빌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빌라 정보통이라고 이름도 주고 그러고 닉네임도 빌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카테고리도 빌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문화된 그런 블로그처럼 보여지겠죠.
그렇게 해서 키워드 밀도를 높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째는 글 작성 시에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삽입하는 건데요. 태그에는 해시태그, 즉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포스팅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키워드는 총 30개까지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꼭 30개 다 채우지 않고 나랑 이제 관련된 이 포스팅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주로 배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째인데요. 키워드를 연관시켜라 라고 했어요. 검색 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가 상호 간의 연관성이 높았을 때 품질 지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통일성을 주어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들어가는 어떤 블로그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그리고 블로그 글을 적고 나서 바로 내게 어디 떴나 이걸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블로그 글은 작성하고 나서 블로그 영역에 노출이 되는 데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검색 엔진 로봇 있죠? 그 크롤러라는 로봇이 먼저 내 블로그의 글들을 읽어드려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등수를 산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노출되는 건 아니고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쯤에 노출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약 30분 후에 자신이 검색한 글의 제목으로 검색해 봤을 때 자신이 작성한이죠. 그죠? 작성한 글의 제목으로 검색했을 때 내가 올린 글이 블로그 탭 1, 2페이지 안쪽에 노출이 된다면 최적화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실 때 원론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은 당연히 정보가 좋은 글, 그러니까는 신뢰성 있는 글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이제 포스팅을 했어요. 어디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을 때 숙소를 정한 곳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스팅을 했는데 한 코로나 전이에요. 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숙소가 망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제 글은 거기 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네이버를 불신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 검색 엔진 자체의 원래적인 부분은 검색을 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제 검색 엔진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옛날 글보다는 새로운 글이 더 정확한 글이겠죠. 그래서 오래된 글보다는 새로운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즉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들 때문에 새 글이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직 우리가 블로그 지수가 높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나의 경험을 잘 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면서 새 글이다 라고 한다면 검색 상위에 그래도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상위에 노출이 되게끔 하려면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상위에 노출이 됐어요. 그럼 오랫동안 유지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품질 지수예요. 블로그의 글을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이는 건데요. 만약에 같은 제목과 내용이 포스트라 했을 땐 세네 개 블로그보다 파워 블로그가 블로그 검색 탭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그 이유는 세네 개 블로그보다 파워 블로그의 블로그 지수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블로그 지수는 활동 지수와 인기 지수, 신뢰 지수 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지수는 활동 지수라는 부분은 운영기간과 운영기간 동안의 포스트 수, 그리고 포스트를 얼마나 자주 썼나, 쓰기 빈도, 최근에 포스트 활동을 잘 하고 있나, 이런 활동성에 따라서 활동 지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간에 이제 떠도는 말로는 뭐 오래된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다. 네, 맞는 얘기긴 해요. 운영기간이 그만큼 길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점수만 생각할 게 아니죠. 포스트의 수랑 쓰기 빈도 이런 것들도 이 활동 지수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신생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운영기간 부분만 조금 덜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인기 지수는 포스트의 주목도와 인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 지수가 돼요. 간단히 말하면 내 글에 공감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 이 글에 어떤 댓글, 답글이 많이 달린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인기 지수가 높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뢰 지수라는 건 내용의 충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너무 조금 적었거나 한다면 충실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내용이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야 될 테고 소통의 노력도 봅니다. 댓글을 달면 뭐 답글을 잘 달아준다라든지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고 있고요. 활동의 신뢰성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평가가 돼서 우리 블로그 지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댓글이나 공감, 스크랩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블로그의 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꾸준히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30개의 글을 작성하는 것보단 하루에 한 개씩 30일 동안 꾸준하게 작성하는 게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활동 지수를 높여야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됐더라도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력 같은 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꾸준히 작성하시면서 이웃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많은 품앗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활동 지수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서로 이웃을 맺고 서로 이웃의 그 블로그에 가셔서 글도 만약 공감도 눌러주고 댓글도 적고 하면서 블로그와의 어떤 소통을 하시는 걸 그런 걸 좀 추천드려요. 자, 마찬가지 세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건전한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큰 힘이 되는 건 사실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로그를 처음에 쓰잖아요. 그럼 방문객은 금방금방 막 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블로그 이웃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웃들이 내 글을 보고 예를 들어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댓글에 답글을 남기면서 서로 간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관계도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웃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웃이 공감할 수 있는 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내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아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이웃 블로그에 찾아가서 댓글도 작성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녀라 라는 건데요. 자신이 체험하고 겪은 일을 포스트에 담아내는 것을 포스트의 독창성이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은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거나 인용하는 포스트 또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나 뉴스 기사를 자기 경험인 것처럼 꾸미는 포스트를 독창성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문서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담은 글일수록 일단은 검색 엔진에서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카테고리 안에 얼마나 좋은 글을 많이 쓰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관련 포스트, 그러니까는 카테고리를 약간 정하셔서 그에 관련된 포스트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등록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블로그의 레벨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고 이제 이웃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분야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겠죠. 자, 여섯 번째, 페이지 뷰를 늘려라.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 좋은 글이 많을 때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가 될 텐데요. 페이지 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온 사람이 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도 또 열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페이지 뷰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페이지 뷰가 많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이 블로그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네이버의 로직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뷰를 늘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와 관련된 포스트의 목록을 본문에 링크를 설정해서 연속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리즈 글 같은 걸 적으시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일본에 여행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그 계획 세운 거부터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쓰실 때
예를 들어 첫째 날에 포스팅을 쓸 때 뭐 둘째 날께 같이 이어지게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첫째 날 걸 보고 나서 궁금한 사람은 둘째 날 걸 또 눌러서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뷰를 늘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저품질 블로그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품질은요, 실제 검색 엔진에서 안 떠요. 그냥 이웃한테나 간간히 보여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되게 안 좋은 블로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들이 만약에 자주 일어난다면 스팸 필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의 지수를 하루아침에 뚝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 상위 노출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짚어서 말씀드렸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간단히 말하자면 글을 적을 때 우리가 신뢰성이 있도록 나의 경험을 포스팅을 할 것이고, 또 글을 적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목과 내용 부분에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적을 것. 그죠? 그림은 2개 이상이면 상관은 없으나 그림이 너무 적으면 글만 잔뜩 있는 이미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림글, 그림글의 형태로 해서 가독성을 높일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관리를 잘할 것.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연결된 글을 만들어서 이 글을 읽고 저 글을 바로 또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즉 페이지 뷰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쓰시면 좋을 거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요 PPT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을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이 책에 관련된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 볼 거예요. 이 책은 영진닷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영진닷컴 적어주세요. 그러면 IT 전문 출판 기업 영진닷컴 이렇게 뜨죠. 뜬 거 확인하셨다면 클릭해서 들어가실게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부록 CD 다운로드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클릭하시고 쓱 이라고 적으시면 쓱 하고 싹 배우는 시리즈들이 쭉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제가 활용하는 예제는 여기 게시판에 지금 2번째로 보이는 6964번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부록 CD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보여요. 역시 클릭하겠습니다. CD1 집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다면 우리가 이거 문서에다가 저장을 할 거니까 문서 폴더로 가볼게요. 기왕에 앞으로 우리가 로고도 만들 거고요. 타이틀도 만들 거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요 지금 예제도 예제지만 폴더 한 개를 만들게요. 위쪽에 새 폴더 버튼을 눌러주시면 폴더가 한 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이름을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본인 성함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보시면 돼요. 어쨌든 폴더명을 정하시고 엔터 쳐주세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거니까 폴더를 따닥 하고 열게요. 파일 이름은 cd1이라고 돼 있으면 못 알아볼 수 있으므로 클릭해서 바꾸겠습니다. 쓱싹 블로그 정도만 알아보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자, 여기 파일 열기 누르시면 압축되어 있는 폴더가 이렇게 열려서 보일 거예요. 여기서 요 알집 모양 요 압축 풀기를 누르신 후에 확인 누르시면은 압축이 풀렸습니다. 그럼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파일 탐색기로 가서 문서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만든 폴더가 엘리의 일상 리뷰 블로그였죠. 요거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쓱싹 블로그가 이렇게 zip 파일과 폴더로 나올 거예요. 얘가 풀려서 이게 생긴 거고요. 따당 눌러보면 예제 파일들이 다 받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